제가 12월 19일 날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좀 집에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인기가 좀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신문사에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전화가 잘 안 옵니다, 사실은요. 그날도 딱 3군데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것도 뭐 일간지도 아니고, 다 인터넷 언론이겠죠. 제가 가냐고 그냥 참세상 뭐 이런데 뭐 미디어스 이런 데서만 전화 와가지고 뭐 빨리 글 써달라 뭐 이렇게 해서 글 하나 써주고 뭐 빨리 써야 되니까 썼죠. 그랬더니 다른 동지가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뭐 이거밖에 못 쓰냐 해서 이거밖에 없다. 네가 써라. 제가 그랬죠. 뭘 바라냐 도대체.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내가 볼 땐 이거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바라는지 잘 모르겠더라. 아 욕심 너무 많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약속이 미리 돼 있어가지고, 저녁 때 이제 저녁 술자리에 갔습니다. 거기 한 8명 정도가 약속이 돼 있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제 마침 그날 이제 김정일이가 죽었기 때문에,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멤버 중에는 북한 전공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보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좀 있으면 북한 내부에서 뭐 쿠데타도 일할지도 모르고. 저 그랬죠.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보냐. 물어보지 말아야지. 따라서 물어봐야지. 괜히 북한 전공자 앞에 놓고서 지들끼리 말 듣고 떠드는데 날 물어보지 말라. 참 이상하다. 제가 그랬죠. 도대체가 말이지. 이 동네는 맨날 보면은 물어보면서 지들 얘기 다 한다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좀 이상한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비디오 찍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잘 찍혀야 되니까 눈꽃 좀 띄고 좀 이제 어떤 분은 뭐 얼굴이 뭐 권력이라는데 저는 얼굴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찍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진보적인 지식인들, 연구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라든가 논의하는 과정이라든가 논쟁하는 문화가 정말 속된 말로 하면 후졌다. 저는 그랬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좀 경건하게 듣고서 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또 듣고 서로 오고 가야 되는데 뭔지만 얘기를 하려면 잠깐만 하면서 또 끊고 잠깐만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근데 글로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참새상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 이제 편집위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와 있는 일부 편집위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이렇게 조용하지? 아니 뭘 바라냐고. 그럼 시끄러운 걸 좋아하냐고요. 제가 조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다 사실은.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김일성이가 94년대 죽고 나서 김정일 체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정일 체제라는 거는 이제 1974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예전부터 몸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그 사후의 준비를 위해가지고 사실은 뭐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김정은한테 권력을 갖다가 물려주기 위한 토대를 갖다가 만들었죠, 사실은. 그 마지막 기결점이,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0년도 9월달입니다. 그때 북한에서 당 대표자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김정일 갖다가 후계자로 딱 승인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때는 끝났다,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는 김정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시스템이 메커니즘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변동사항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뭐 신문에서 많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주해변의 인물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고무부, 뭐 장성택이 비롯해가지고 뭐 아니면 최영애 같은 정말 2세대들이 다 이 권력 기반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체제는 공고가 될 것이다. 어떠한 불안전성을 갖다가 야기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두려움을 갖거나 호들갑을 떨지 말고 호들갑을 떠는 순간에 이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갖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보면은 북한 문제가 터지면은 일종의 블랙홀 같아가지고 소용돌이 같아서 빨려들어가지 않느냐. 그럴수록 또 냉정함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침 그날 오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조중동에서. 혹시 내부 쿠데타가, 혹시 도발의 가능성이, 뭐 그건 항상 하던 얘기죠. 그런데 진보지정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 그럼 어떡하지? 라면 살까? 아니 요즘에는 뭐 각각의 짬뽕 유명한데 짬뽕 살까? 뭐 이런 뭐 썰이 자꾸 주고받으니까 괜찮다.
평상시에 먹던 라면 먹고 가까이 짬뽕도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사죄하지 말자. 절대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떤 징후도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리면은 그만큼 대응할 능력도 생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북한에 어떤 변동이 있어도 꾸준하게 사실은 투쟁을 하면 된다. 왜 자꾸 투쟁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휘둘려가지고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투쟁을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주변 사람들 말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가 특히 진보주의이 너무 차분하고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갖다 대북 정책 자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썼거든 사실은요. 사실은 북한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변동을 갖다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진 겁니다. 왜? 완전히 빈정상이었거든 사실은요. 퇴원하려고 했는데 퇴원 안 하니까 어떻게 했지? 빈정상 이런 거죠. 객관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명박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고 대화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인간하고는 협상이고 대화하고는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다가 확고하게 섰기 때문에 사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몇 가지를 접근했습니다, 사실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한번 정세하고 관련된 건데, 내부적으로 북한의 권력이 공고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평가할 것이고, 이제 인식해야 될 것이냐.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봐도,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죠. 설득이 전혀 없는 비정상적인 국가임을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 입장에서 봐도 전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 체제는 대중들의 동의는 자동방으로 가는 거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3대 세습 체제는 당연히 사실 이거는 정당성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남한 내부의 진보 진영에서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사실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일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함구했었죠. 내부 문제니까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도 수준에서만큼은 입장 표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취임하면 꼭 입장 내지 않습니까? 뭐 축하한다,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뭐 괘씸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뭐 입장 내면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내정을 간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침묵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입장만 발표하면은 뭐 저는 그 정도 수준이 그냥 적당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일반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는 북한 얘기를 하지만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가가 거의 없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 전문가 불러가지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추정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은 꼭 학생들이 왜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왜 어학연수라든가 1년 정도 갔다 오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 갔다 왔는데 말이죠. 혀 구리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밖에 안 돼, 사실은요. 갔다 와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의 자료를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징후들을 통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우에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공고가 확실하더라. 그러면은 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고 왜 우리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야 되느냐. 바로 북한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남한, 일본, 러시아와 같은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무런 징후가 없더라. 왜? 그 중심에 누구냐면 이명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로 이제 한미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미관계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관계가 이제 뭐 소원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명박 정권 들어가가지고 이명박 정권 내세웠던 대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미동맹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사랑이 도망갈까 무조건 바지가랑이 자꾸서 늘어지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일방적인 짝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상호간에 애정을 교환하고 있더라고 항상 부르짖었죠. 근데 오바마가 굉장히 짜증났죠. 아 그러지만 난 너 싫다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천만에 만만 콩떡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그렇게 매달렸죠 하시는요.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북한 문제만큼은 건들지 말라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입장에서는 좋긴 좋은데 뭔가 이렇게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문에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화가 났죠 하시면요. 짜증도 나고 야 그러지 말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식량을 지원해주지 않겠는가? 아 됐어 시끄러. 내가 너 때문에 한미FTA를 받아줬는데 간섭하면 안 되지. 요게 이제 지난 4년간 계속 진행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에 간섭할 소지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때문에 사실은 간섭의 여지가 대폭 줄어든 거죠. 두 번째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또 동북아 정세가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일종의 뭐 이렇게 우리가 G2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용호 삼박전 장을 겨루겠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북한을 갖다가 마지막 어떤 뭐 약할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왜냐면은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 체제가 또 정치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올해 2012년도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강성대국입니다. 강성대국은 세 가지죠. 사상 강국이 있죠. 그러니까 뭐 주체 사상, 뭐 이런 사상 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사 강국이 있죠. 뭐 핵도 있고, 뭐 재래식 무기도 있으니까. 세 번째가 경제 강국인데, 경제 강국이라는 거는 명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인민 생활의 향상을 갖다 꾀하는 게 경제 강국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경쟁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지원을 받기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끝까지 식량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 버텨왔기 때문에 누가 인내심을 갖다가 바닥까지 드러나는 거 보자.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곰하고 호랑이가 우크에 들어가가지고 37일 동안에 만약에 술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곰인지 보는 거죠. 여전히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북한이 버티림이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중국의 지원에 의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사실은 그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또 하나. 북한이 이제 사실은 시장 기제를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사기업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고 시장도 있고 자본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주의라고 해서 시장 기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반김 내지는 반북 성향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그걸 북한 체제가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 체제를 잘 정보를 모르니까 대부분 다 이제 남한의 그 국가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활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한국은행에서 내세우고 있는 지표를 보게 되면 북한 경기는 항상 마이너스 경제였어요. 근데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면은 생각보다 평양 시내가 좀 뭐 먹고 살만 하더라. 일정 정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 미약하지만은 지방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항상 끊임없이 아니다. 북한은 바닥을 치고 있더라. 또 우리가 그랬죠. 바닥은 우리가 치고 있다. 솔직히 이 창조사업장이 수십 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운동은 이기에 몰려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뻘짓거리 하는 게 너무 많더라. 사실은 뭐 민주통합당도 있고 통합진보당도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곱씹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한반도 정세가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안철수라든가 낙곱수라든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은 옛날에 2002 월드컵처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사실은요. 아니 낙곱수의 꼼수는 뭔가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낙곱수를 비판하면은 갑자기 치들어와가지고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무슨 월드컵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사실은요. 그 뭐냐면은 회계를 시키고 전체적인 발상을 통해가지고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다 단행비 연대로 몰아가는 뭐 이런 다 아시다시피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한반도 정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 붕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갖다 고소시켜가지고 붕괴를 시키고 남한 자본에 의해서 수송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은 미국 자본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고자 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 체가 단단하다 보니까 안 먹힌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북한은
체제하고 국가하고 이게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지도자하고 정권도 구별이 안 됩니다, 사실요. 그걸 보면은 왜 북한 체제가 특히 김정은 정권이라는 게 쉽게 붕괴되기 어렵고 위기에 몰리기 어렵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국방위원장이 아닌데, 총대사가 아닌데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느냐.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합법적인 문제이고 제도적인 문제이지, 김일성 주석, 예전에 주석에는 법에는 있지만은 실제 수령했었다는 거죠. 수령은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죠. 김정일이가 해왔던 게 당 총비서였었고 국방위원장이었는데 그거는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적인 방식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실제 체제는 운영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북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회주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최상위에는 권력자가 일종의 어버이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게 직계든 반계든 혈통 내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단지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혁명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혈통 이어받아가지고 대물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부장제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왕조와 같은, 그 다음에 종교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북한 체제가 단단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그럼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해가지고 유지할 것이냐.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라는 공간이 최후의 시장인데 어떤 방식으로 간에 자본이 침투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방식 수탈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북한 체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탈구조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과 시장 경제라든가 시장 기제가 자본가들의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인민들을 갖다가 더욱더 수탈하는 그런 구조로 서서히 변화가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사실 일조한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체제는 물론 시장의 의미도 크지만은 정치, 경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미국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교두부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여전히 똑같이 북한이 하나의 교두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남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그 다음에 호주까지 연결지어가지고 동맹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만 겨우겨우 중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과 전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지가 많고 일종의 꼰드리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게 되면은 미국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계속 중국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균등한 힘을 갖고 있다. 아니면 최소한 균등한 힘이고 아니면 더 나은 힘을 갖다가 보유하면서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자꾸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 증자가 없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반심할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이키리크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지나고 나면 이키리크스가 맞네? 야 역시 이키리크스 대단해 하겠죠. 그때 가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더욱더 북한에 대한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냉정한 그런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적인 입장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적인 입장, 그다음에 대중의 동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평가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권력 기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택, 최용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정일이가 생존 시에 북한의 권력 기반을 미리 다 다져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그럼 천천히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일부러 빨리 하는 겁니다. 원래 저도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아시 때문에 제가 일부러 빨리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당과 정과 군을 갖다가 미리 장을 했죠. 엘리트를 다 포기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군부 내부에 반발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일부
반정부 집단이 있지 않을까? 물론 보이진 않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만, 그게 과연 유가 손을 잡는다게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최대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그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최적의 조건을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 IF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 부유층들 중에서 부유층 자제들이 외제차 몰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청계 고가를 갖다가 시소가 200km로 딱 골전해가면서 이대로 오면 좋겠다, 영원하라 IF 이렇게 이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유사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상태로만 가면 되는데, 다만 뭐가 부족하냐? 인민들의 생활,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면은 이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들 생활 향상을 위해서 발전 문제라든가 전력 문제라든가 공산품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기득권 측을 통해 조금씩 이렇게 나눠준, 분배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충성을 갖다 다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민들은, 북한의 인민들은 그럼 과연 이 당국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액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지 않을까? 왜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박정희가 그 당시 1979년도에 죽었을 때 우리나라 그 당시 국민들이죠. 그들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유경수가 74년도에 죽었을 때도 저도 울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울음이 나와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국무니까. 그 국무는 다 우는 거구나. 매번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왕이 죽으면 울더라. 왕비가 죽어도 울지 않습니까? 중전 죽어도 울지 않습니까? 그냥 울음이 나와요, 하여튼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북한 인민들이 많이 울었죠. 그랬더니 주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건 다 가공된 거야. 울지 않으면 뭐 벌금 물고 뭐 형벌을 가하고 하더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정치 교육을 받아왔죠. 여러분들이 북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막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띵띵띵 막 가양 붙이면서 막 사랑하는 원숭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사실은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그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가공했더라, 아니면 연기더라. 아니, 그 친구들 연기에 달인입니까? 했던 얘기죠, 그거는. 그런 자연스러움은 어릴 때부터 정치 교육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어떤 체제이든지 간에 이데올로기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한국의 이제 좌파라든가 진보 진영이 굉장히 이게 청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이념 진영이 약했다는 거죠. 뭘로? 보수 대 자유주의로 하시거든요.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면은, 이명박 정권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단일화다는 거예요. 단일화. 뭘 단일화냐? 이명박 때문에 반 MB, 그다음에 그죠? 야권 연대, 이게 단일화죠, 사실요. 근데 이념의 단일화, 보수 대 자유주의 단일화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진보 지정을 단일화하고 있죠. 민주 진보 세력, 민주 개혁 세력, 이 단일화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에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 내지는 진보 좌파가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친구들은 없지는 조금 있겠지만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입지는 당분간은 사실은 넓히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예전에 남한처럼 지하에서 언더에서 하던가, 아마 그런 거라고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미비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분간은 굉장히 적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일본이라든가 러시아의 문제인데요. 이 국가들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러시아는 지금 국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문제에 대해 관여할 여지도 적지만은, 워낙 북중 관계는 굉장히 탁월한 관계죠. 사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맹이나 동맹이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적당한 수준에서 등가성이 원래 입각해가지고 사실은 이 관계를 맺지 의존성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을 놓고서 과도한 미국의 관여를 갖다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따라 가지고 동의하는 내지는 보조를 맞추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사실은 러시아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삼각 동맹 체제가 앞으로 진전될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네, 선생님도 가서 열심히 일 좀 하시고요. 네. 그런 면들에 대해서 이제 이 동북아 정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불안정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있다는 거죠. 과거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남한 그 언론에서 일종의 황색 저널리즘인데 혹시 김정은이가 뭐 결혼했는가, 여친구는 있는가, 뭐 뒤에는 여자 누구가 축하는 맨날 사상을 갖다 캐묻고 다녔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뭐 김정은이가 연예인입니까? 그때 A급 연예인입니까? 맨날 사상을 캐묻고 앉아있게. 그래서 캐묻어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고 여동생이 아니면 어쩌고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 엑스파일 만드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그거만 붙잡고 늘어지냐 이거죠. 왜?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여전히 남한의 대중들은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김정일이는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는 탁월하지만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 굉장히 여성을 많이 밝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아들도 배를 이어가지고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혹시 여자를 갖다가 많이 밝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정치적 문제가 있고 꼭 이상한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걸 원하는 대중들이 분명히 있죠, 당연히. 그게 가볍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확산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그에 대한 미도도 강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남한의 보수 세력들을 갖다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거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계속 퍼뜨려 가고 있는 그런 뭐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정확히 볼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데, 솔직히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 얘기를 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른데, 솔직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한 주제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게 또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가 정말 가벼운 주제인데, 그래서 자꾸 얘기해달라는데 제가 볼 때 얘기할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의 김정은 체제 내지는 북한 체제가 한반도 내지는 동북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약하고 불안정성이라는 것도 최소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여가지고 대장성 과민 침해에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의 투쟁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하게 갈 수 있는 역량을 갖다가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모든 사업장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점점 축소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이 프레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명박 정권이 오히려 더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도움을 준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시는. 왜? 이명박 정권 때문에 불안정성이 절어들었다는 거죠. 남북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서 그 김정일 조문을 갖다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당연히. 푸는 거 맞는데, 다만 만약에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또 뭐 남한에 부당도 차려가지고 뭐 좋은 파동 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 이상 왜 여기서 뭐 또 부당소 차려가지고 좋은 파도 일으킬 것이냐.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지금은 묻지마 반응이 연대인데 부당 차려가지고 지들 먹칠한다고요? 그런 일 없죠. 보세요. 뭐 서울대 몇군데 빼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일조 사실은요. 우리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아니면 관심을 덜 주다가 꼭 북한 문제가 터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기차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죠,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뒤에 가서 항상 노동계급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계급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애정남이 아니기 때문에 딱 기준을 정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 당신들은 그냥 한반도 평화운동이나 하고 한반도 정세에도 관심만 쏟고 노동 문제에 잘 빠져라. 그게 저는 오히려 깔끔할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는 남한사회는 가장 중요한 모순은 사실은 계급 모순이거든요. 사실. 그게 명확한 겁니다. 북한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부처적인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 문제 중요합니다. 다만 통일은 과정이지 절대 못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한 인민들이 해가지고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원하지 않은데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정세에 맞게끔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갖다 말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통일을 염두에 둬가지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갖다가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민족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계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답은 명확할 것 같아요. 노동자 개혁이 뭘 할 것이냐,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 처음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오늘 거리 특강인데 그래도 한 30명 나오겠지 했는데 아까 한 25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뭐 그죠? 한 90%는데 만족스럽고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참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마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요. 투쟁해야지 희망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투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조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의 자발성을 얘기하는데 대중은 그냥 자발성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한 30년 동안에 좌파들이 내지는 운동 세력들이 운동 진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해왔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의 그런 경륜을 통해 가지고 자발성이 생긴 것이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끊임없는 자기의 투쟁을 갖다가 기획하고 그 기획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게 가장 사실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우선시하는 그런 대응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힘을 갖다가 추적하고 추적된 힘을 갖다가 확산시키고 확산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기획을 통해 가지고 투쟁을 갖다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을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노동자 계급들의 대응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한 35분밖에 못했네요. 좀 더 할까요? 혹시 그러면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있는데. 예. 우리 성함이 이름을 배성인 교수님 그 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 생각에는 미 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가 나는 제일로 마지막 전투의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급투쟁이 남한에서의 어떤 그런 계급전쟁이 최우선적이지만 그렇다면 남한에서 누가 동맹해서 미제국주의나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과의 동맹을 통해서 남조선에서의 혁명을 완성하는데 미제국주의나 우리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리비아에서 충분히 봤듯이 제국주의라는 것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 있고 이해관계가 걸리면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 우리가 그 지난 그 재작년 쭉 봐왔던 그런 결론인데 과연 남한의 혁명 세력만 가지고 남한의 인민과 남한의 혁명 세력만 가지고 혁명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돈 들었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저한테 굉장히 그 과도한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몸도 빨리 모르겠고 어떻게 대답할지 참 난감하긴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북한의 인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혁명에 대한 조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건 상당히 용언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의 조건이라는 게 과연 어느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실은 남한 내부에서도 사실은 혁명 조건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벌써부터 북한의 인민하고의 그런 뭐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제국주의 세력을 밀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획은 굉장히 그거는 아마 글쎄요 아마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것보다 더 아마 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면보다는 남한에서 사실은 올바른 진보정당을 더 만드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뭐 차이가 없죠 사실은요. 오히려 지금 민주통합당이 더 진보적이죠. 뭐 정책 자체가 보면은. 그리고 박근혜도 지금 막 진보적 정책을 내놓고 대주수로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지금 뭐 복지 담론 얘기할 때 가장 확실한 복지가 누구겠습니까? 박근혜죠. 제가 볼 때는. 네. 내용을 다 모르니까 그럼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복지가 굉장히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통합을 하는 게 좋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 진보를 갖다 재구성해야 된다. 진보라는 개념, 진보 정당의 개념을 갖다 재구성해가지고 진보는 어디까지냐.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절대적인 개념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건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시장, 자본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진보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공세를 취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올바른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완수한 다음에 사실은 그 이후에 문제는 그때가 사실은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일정 정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건이 맞으면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인민은 항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 인민들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그들 스스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다만 하나 이제 우리가 신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북한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화는 단순한 그냥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랍 지역에서의 그런 뭐 항쟁 자체가 많은 논쟁이 있어가지고 평가하기 어렵지만은 여전히 절차적인 민주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표현 방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진전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놓여있느냐? 바로 비제국주의가 놓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슬람주의도 있을 것이고, 아랍, 나세드 사회도 있을 것이지만은, 다양한 그런 조건들을 통해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한단 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인 것처럼, 남한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게 선별 과제이자 급선무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 인민 간섭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마 직접적인 답을 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실 그런 답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네. 또 질문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거리특당이든 아니면 강의시 하든 뭐 강의든지 간에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강의 보람이 없잖아요, 선생님도. 그래도 한 분이라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명 교수님한테 질문 좀 해요. 내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질문이 많은 사람이 천재예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 아마 날씨도 그렇고, 네. 저도 사실 좀 추워서 지금 제가 막 그런, 아무튼, 예. 질문 없으면 여기서 뭐 끝내도 되겠습니까? 한 번씩 하는 거요. 뭐, 대답을 해주세요. 뭐, 야라고 하던가, 뭐, 아니라고 하던가. 예.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다른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